안녕하세요, 니빠입니다. 오늘 뭐 각종 나온 지표들이 뭐 GDP라든지 제조업, 뭐 실업 등등 다 호재 상황이라서 당분간 좀 불장은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일단 제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전문가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뭐 사고 팔아라 언제 해라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저 역시 그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니까 같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서 뭐 업스타트가 언제까지 올라갈지를 확답을 받으려고 하거나 뭐 단타를 하시려는 분은 과감히 끄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번 내용을 지금 시간이 뭐 너무 없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만들까봐 잠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는데, 일단 연준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깊은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업사트 상승의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현재 매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유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현재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체 은행들이. 그 다음에 연체율 자체는 백위 은행, 그러니까 좀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좀 지금 올라가는 가고 있지만 평상시하고 좀 비슷한, 그것도 낮은 수준의 비슷한 부분 정도로 돼 있는 거고, 근데 100대 은행 외에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소파이에서도 역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업스타트도 신용카드를 많이 연체하는 사람들이 업스타트 대출자 중에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소비자 대출의 전체적인 연체율은 지금 평균보다는 아직 올라가진 않았어요. 향후 데이터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겠지만, 근데 역대적인 게 이게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죠. 신용카드가 이자율이 지금 유례 없이 역대 사상 최고의 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은행 이자율 그 신용카드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자율을 높였으니까 연체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도 제 중간에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고금리면은 연체율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크 등급의 하이힐드 지금 인덱스가 작년에 요맘때쯤 제가 영상에 남겼을 때 약간 걱정은 된다는데 잠깐 더 올라갔다가 지금 평균화되고 있지만 이게 후행 지표거든요. 리세션이 터지고 나면은 그 뒤에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장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고금리니까 따라서 올라갔다가 지금 점차 좀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지금 요거는 이제 은행에 대한 그 주식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BTFP 이 부분이 연준에서 지금 그 투자한 돈이 점점 늘어나서 안정화가 되질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고점으로 계속 지금 빌려서 갚지는 않고, 여기서 또 급격하게 느는 순간이 온다면 또 은행들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금리가 그 유지가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고수분들이야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지금의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 금리가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다행이다. 이거는 큰 착각이거든요. 지금 그 여러 데이터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연준에서도 지금 내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기업들 상업부동산 뭐 등등 해가지고 파산 침체가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2008년처럼 전체 시장에 대한 리세션은 저는 아직 저도 뭐 작년부터도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부분적인 그 리세션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롤링 리세션이라는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도 그 부분이 약간은 걱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뒤 데이터에서 그걸 또 보여드릴 거고, 급격한 금리 인하는 두 가지로 이제 미국 내 경기 침체 혹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외부의 이머징 국가들이 크게 좀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그때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라면은 미국에는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세계 경제가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연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너무 길게 잡긴 했지만 저는 내년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좀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을 때 금리도 천천히 이제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골디락스 효과를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게 돼서 그때 또 불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업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금 현재는 낮아요. 아직까지는 낮은데 이 부분을 보면 가격이 리세션이 오고 나서 이제 크게 떨어지잖아요. 요 제로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그게 중간중간 한번 톡톡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현재가 지금 떨어지는 그 추세로 마이너스로 이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연체율은 후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가격이 더더욱 떨어지면은 당연히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그 상업용 부동산들이 생기기 때문에 연체율도 그때 가서 급격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큰 기업과 중간 기업에 대한 그 은행들의 그 기준 자체도 역대급으로 지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거의 리세션 수준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준은 지금 거의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업용 부동산들이 점점 그 대환이나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에 또 대환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대환을 해도 살아남기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 그 모든 은행들이 이제 그 기준들을, 그 회전 계획을 줄인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두서없이 보느라고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 찾지 못한 게 있어서 이건 소목님 데이터이긴 한데, 여기서 대출 신청이 지금 평균 이하, 그러니까 요 리세션 후에는 2000년대 이후로는 제일 낮은 대출 신청 자체도 많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은행들은 대출을 거절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기업들도, 그러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렇게 파산을 이제 지금 이게 5월 달에 41건, 이게 작년 2022년 기간 대비 2배라는 거고, 그 지금까지 이제 6월 22일까지가 300건이 넘어갔는데 22년에 크게 못 미친다 374건에, 이거는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랬죠. 딱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22년부터 그 지금까지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 서프라임 때보다는 낮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승한 거 중에서 이 1, 2번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다뤘었잖아요. 두 번째 투자 자금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쇼 커버링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거. 근데 지금 최근에 유산업님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소파이에서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그 마이클 박 그 부의장이 대형은행 1000억 달러 이상이면 한 20개 은행 정도 될 거예요. 그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거의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대형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2금융, 3금융인 그 핀테크라든지 업스타트 같은 그 은행들이 대출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영향은 있지만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보다시피 대출자들도 줄고 있지만, 문제는 그 업스타트 자체에서도 무분별하게 받지는 않을 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연체율이 업스타트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조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려서 받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대형 은행들의 자본 기준 강화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형 은행의 자본 기준 강화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연준에 이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 소형 은행들이나 다른 기업들의 파산했을 때 대형 은행들이 그걸 구제를 하거나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돈을 더 모아둬라, 이런 그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스타트가 밈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밈 ETF에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뭐 4, 5위 막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지금 비중이 1위가 됐어요. 업스타트가 밈 주식이라는 ETF 만든 거 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뭐 밈 주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각종 뭐 여기에 제 소파이도 있고 뭐 뒤에 여기에 뭐 테슬라도 있으니까 큰 의미는 안 가지셔도 되는데 어떤 그 내용들에서 밈 주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어닝 이전에 지금까지 40% 정도를 매도를 한 상태고 6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제가 뭐 1년 동안 뭐 기다려서 이거를 뭐 다 팔고 도망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익절하고 끝내려는 것도 아니고 장기 투자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틀린다면은 그 뒤에 또 올라간 다음에 또 사도 되죠. 왜냐면 저는 작년 2, 3년 전에 요때부터 주식을 요 업사트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요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팔고 이때 거의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다가 하필 요때부터 또 다시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꺼져 있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업사트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면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닝 이전에는 어쨌든 뭐 100불까지 간다면 100불을 넘어간다면 저는 다 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20%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닝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어닝이죠. 어닝에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비중은 이거거든요. 가이던스를 비트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비트, 아마 가이던스에서는 지금 순이익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5천만 달러였나 마이너스. 근데 지금 저는 그거보다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제로에 가깝게도 갈 수 있는 비트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때의 주가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업사트가 최초에 20달러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20달러 때도 순익이 아주 작게나마 있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순익이 제로라면 20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과거에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순익을 급증을 시켰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 1번의 경우라면 가이던스를 일부 어느 정도 빚을 살짝 한다면 크게 봐서 30달러 전후까지는 지금 뭐 3, 40달러까지가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괜찮은 주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주가에서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2번인 이제 가이던스 서프라이즈급이라고 하면은 순익도 바로 양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가이던스를 더 플러스가 훨씬 더 될 거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주가가 타당한 주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거는 확률이 좀 적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쓰지도 않았던 만약에 어닝 미스를 한다면 그거는 안 봐도 뭐 비디오니까 그거는 얘기도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는 건데 사실 요때는 크게는 반응을 안 할 거예요. 어닝 직후로는 아주 크게 반응은 안 할 거고, 만약에 이런 뭐 서프라이즈급이라면은 지금 뭐 더 팔 이유가 없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이건 확률이 적죠. 리세션이나 트리거 둘 중에 발생이 된다면 이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추매를 이때 과감하게 할 것이냐 뭐 적당히 할 것이냐 그때 판단을 할 것이고, 이번의 경우는 이제 전고점 돌파 후 지금 상태에서 계속 지속 상향한다면 한 1년은 지켜볼 거예요. 1년 동안 금리 인하가 서서히 되는 그 부분이 올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년 만약에 뭐 100달러가 돌파를 하던 뭐 200달러가 돌파를 하던 그때 추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고 팔고 다시 샀고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 저는 기업이 어떻게 나가는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지금 깊게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횡보나 좀 조정을 당연히 좀 더 조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그 추매를 분할로 좀 그 순간순간을 봐가면서 해 나갈 거고요. 근데 예외로는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 드렸던 유동화가 한 분기에 4억 달러 이상이 발생되면 그때 그 KBR의 데이터를 보고 추매를 또 따로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업스타트가 그 과거 전력으로 그렇게까지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닝 자체의 빚이 그 정도까지 났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건데 향후는 이 정도 때와는 2021년 때와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상황이라든지 시장 경제가 이렇게 돈을 풀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완만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100달러 근처까지 가고 내년 초에 100달러를 돌파를 한다면 100달러까지 가기가 어렵지 200달러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장 상황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그 100달러가 가기 전까지 좀 여러 가지 그 만약에 설령 중간에 다 팔고 나서라도 그 내년 초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추매나 기타 등등 내용들을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